푸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2 그 17번째 시간으로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 그 중에서도 농촌 경제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난 이후 정부와 양반 지주들은 당연히 그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토지를 다시 개간하고 수리시설을 복구하고 농기구와 시비법을 개량하고 새로운 영농법을 도입하는 등 농촌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농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을 하겠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는 겁니다. 조선 초에는 그 봄 가뭄이 심한 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모내기를 금지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모내기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됩니다. 쌀 생산량은 늘어나게 되고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지죠. 선생님이 여기서 보리에다가 초록하트를 표시해 놓은 이유는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지면서 백성들의 삶이 훨씬 나아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벼는 세금으로 걷어가지만 보리는 안 걷어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백성들에게는 이 보리가 정말로 소중한 곡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리에다가 초록하트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어나고 노동력이 절감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모내기법과 비교되는 게 대비되는 게 직접 파종하는 직파법이지 않습니까? 모내기법이 이제 모를 내는 거 한자로는 이양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 직파법의 장점이라는 것은 씨를 뿌릴 때는 노동력이 적게 들지만 김 매는 거, 잡초 제거하는 작업에서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양법은, 모내기법은 모를 낼 때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노동력이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죠. 줄을 맞춰서 딱딱딱 모를 심었기 때문에, 벼를 심었기 때문에 줄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선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건 다 잡초야. 이것만 촉촉촉촉 뽑아주면 되기 때문에 김매기의 노동력을 훨씬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내기법의 필수적인 것은 재언이라고 해서 저수지의 수리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거겠죠. 만들어져야만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엔 같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둘의 품앗이와 같은 공동 노동 방식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밭농사에서는 견종법이 확산되는데요. 견종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밭 일항이 있고 두둑하게 올라온 게 일항, 파진 게 고랑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이 밭 일항에다가 씨를 심었어요. 이걸 농종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뭄과 그 다음에 그 꽃샘추위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해. 반면에 밭 고랑에다 심으면은 이 일항이 바람을 막아주죠. 그래서 보온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밭 고랑에다 심는 견종법이 확대되면서 수확량도 늘고 노동력도 절감됐다는 소리입니다. 농업 경영 방식에서도 모내기법이 확산되니까 이제 노동력이 좀 아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적은 숫자의 사람으로 넓은 땅을 농사질 수 있게 됩니다. 넓은 땅을 농사짓는다. 넓을 광, 지을 짝, 광작. 이렇게 되면 이제 굳이 다른 사람에게 땅을 주지 않아도 내 토지 내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아니면 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기 집 노비 등을 쓰거나 아니면 전문 고용인들, 노동자를 머슴 같은 사람을 고용해서 자기가 직접 토지도 경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경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농민층은 이렇게 해서 광작이 시행되고 상품작물 재배하고 하면서 부자가 된 농민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을 부농이라고 하죠. 부농으로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빈농으로 몰락하기도 합니다. 네, 일부 농민은 부농층으로 성장하지만 대부분의 농민은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관원상제 이런 일이 생기거나 누가 아프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돈을 빌려 써야 되겠죠. 그러면 또 고리대에 시달리다 보니까 빈농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빈농으로 몰락하고 소작지를 뭐 지주의 직접 경영이 늘어나니까 소작지를 얻지 못하게 되는 농민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죠. 그래서 도시나 광산으로 가서 포구나 이런 데 가서 임금 노동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제 농민층이 조선 후기에는 부농과 빈농층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 분홍층은 자연스럽게 이제 신분 상승을 꾀하면서 새롭게 양반, 돈 있는 지방의 양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촌에서 돈 있는 양반, 신향 계층으로 성장하게 되고, 반면에 빈농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도시나 광산, 포구 등에 가서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남아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죠. 급여를 받고 세경을 받고 일해주는 거니까 머슴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대 납부 방식, 소장료 납부 방식도 바뀌게 되는데요. 그전에는 비율, 타조법 5대5 이렇게 나누는 거였다면 이제는 수확량의 일정액 약 3분의 1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정해놓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걸 도조법이라고 하죠. 정액제로 이렇게 바뀌게 됐다.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뀌게 되면 누가 유리할까요? 예, 농민들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타조법에서는 지주가 가져가는 양이 많아지지만 도조법에서는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소작인이 가져가는 몫이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정해진 금액 쌀 양까지만 양만 내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뭐 콩을 심든 팥을 심든 그건 이제 지주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소작농의 자유로운 영농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의 신분적인 종속 관계가 아니라 경제적 계약 관계로 지주와 전호 소작인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조선 후기에는 수공업과 광업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장인세를 내고 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수공업자들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이건 이 시장이 발달하게 되니까 시장에다 물건을 내다 파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관영수공업은 쇠퇴하게 될 테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돈 있는 상인들은 좋은 제품을 먼저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금을 주고 물건을 확보하는 거 선대제가 성행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술자들, 손재주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아예 공장처럼 운영하는 공장제 수공업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공업 마을, 촌락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안성맞춤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건 안성이라는 곳이 유기로 생산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붙여진 말 아니겠습니까? 유기, 자기, 철 등에 대해서는 이런 수공업 촌락도 나오게 되었다. 농촌 수공업도 상품 생산 단계로 이제 그냥 자기가 물건을 쓰기 위해서 만들던 자급자족 경제에서 이제 팔기 위해서 물건을 생산하는 상품 생산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만큼 이제 장시가 시장이 활발해지니까 물건을 내다 팔기 위해서 생산하는 게 농촌에서는 부업도 되는 거죠. 독립수공업자도 증가하게 되는 모습, 수공업의 발달. 광업에서는 광사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캤을 때 금이 나올지 은이 나올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덤벼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단 나오기만 하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민영수공업의 발달로 광물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정부는 민간인에게 세금을 받고 광산 채굴을 허용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상 나라에서 광산을 다 갖고 있는 거였죠. 그러다가 이제 전방이라고 표현이 뭐하고 관리를 파견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세금을 걷는 설점수세, 점포를 설치하고 세금을 걷는다. 설점수세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신고하지 않고 몰래 캐버리는 잠체가 성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광산 개발, 은광 개발이 활발해지는데요. 특히 은광 개발이 활발했던 이유는 당시에 쓰이는 돈, 국제 무역에서 쓰이는 화폐가 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무역 발달로 은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금광 개발도 점차 활기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광산은 제대로 해본 사람만 광산을 경영하지 아무나 돈 있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가가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해본 사람들에게 이제 자본을 맡기고 네가 한번 여기 좀 해봐라. 광산 좀 발달시켜 봐라 해서 전문 경영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덕대라고 합니다.
광산은 철저하게 분업과 협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광산 광구 들어가는 곳 구멍 혈자를 써서 혈주라고 하는데요. 이쪽 광구는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파내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들어가서 노동자들 데리고 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캔에서 나오게 되면 또 분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류를 하고 이것도 재련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활동들이 다 나눠져서 하게 되기 때문에 분업과 협업이 발달됐다는 거고요. 돈 되는 사람과 경영하는 덕대 등이 분리되어 있는 생산 방식, 이게 광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업도 발달하게 되는데요.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제 사사로운 상인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대동법 실시 이후에 공인들이 등장하면서부터죠. 이 공인들과 대동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상업활동을 주도하면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다 보니까 상권을 주도하게 되고,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특정 물품에 대해서 독점권을 확보하면서 독점적인 상인 도고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상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상들이 성장하게 되는 제도적인 배경은 바로 정조가 실시했던 신해통공, 그래서 난정권 폐지로 인해서 자유상인들이 활발하게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상들은 기존의 그러한 공인들과 시전 상인들, 보부상 등과 경쟁하면서 서울의 종로, 칠패 등지에서 점점 시전 상인들의 상권을 잠식해 갑니다. 그리고 일부는 도고 상업을 전개하는 상업 자본가로 성장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상으로는 한성의 경강은 한강을 이야기하겠죠. 서울의 강이니까 줄여서 경상이라고 하는데 경강상인들, 그리고 개성의 송상, 개성의 옛 이름이 송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주의 만상, 동네의 내상, 이런 상인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활동했던 사상이고요. 이들은 대외 무역에 종사하면서 상업자본을 축적해 갔습니다. 자, 이들의 위치는 지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번 지도로 간단하게 대표적인 사상의 위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빨리빨리 그려야겠네요. 서울에서 활동했다 경강상인 경상, 그리고 만주하고 상단하는 거래하는 상단 의주의 만상,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2대 도시죠. 평양에는 버드나무가 유명합니다. 버들유자 유상, 그리고 동네는 내상, 일본하고 무역하는 이 사상이고요. 그러면 이 만상과 내상을 중간에서 중개해 주었던 게 송악을 개성을 배경으로 한 송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장시와 포구 발달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